수사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이고요. 역시 예상을 한 부분입니다만, 언제쯤 개정 협상이 예정되어 있고 또 미국이 추진하겠다는 공정한 FTA 개정 협상은 뭘 노리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 좀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접점을 찾았는데요. 이 때문에 빠르면은 내년 초서부터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를 현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하락을 유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율 조항을 이번에 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넣으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이라든지 통화 가치 절하를 방지하는 이런 그 제도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무역 구제 조치와 관련된 운영 조항도 일부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5년 전에 빠졌던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이 미국 쪽이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규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약이라든지 주류라든지 식품과 관련된 배달 부분들과 관련해서 많이 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존과 같이 거대 전자상거래 회사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배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3월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가상과 증강현실과 관련된 그 규제 폐지, 그리고 또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이야기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앞으로 주시장에도 많이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쌀과 과일 같은 민간 품목 개방뿐만 아니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검사 절차라든지, 그리고 안전 규제,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규제 부분도 완화할 것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상당한 좀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최근 일본 언론이 미국과 일본이 FTA를 추진한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미일 FTA가 추진될지 또 우리나라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 미국과 일본 간의 FTA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 이 부분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TPP에서 탈퇴한 미국이 미일 FTA를 추진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자리 확보뿐만 아니라 농업계의 강한 요구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쇠고기를 수출할 때는 무려 38.5%의 관세를 부과받는다고 합니다. 호주산이 9%의 관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막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규제를 풀면은 쇠고기뿐만 아니라 밀, 와인, 버터, 치즈와 같은 그 농산물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민간 품목 개방과 관련된 불안감은 있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된 뒤에는 미일 FTA를 TPP로 흡수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인 국가 전략으로 추진되는데요. 만약에 FTA가 합의하에 추진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철강은 물론이고 전기전자, 석유화학 같은 가격 경쟁 면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행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프타와 그 재협상에 올인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TPP와 관련해서도 속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그 협상이 타결되고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FTA 개정 협상을 피할 수 없다면 최상의 협상을 도출하기 위해서 통상교섭본부장이면 김현종 본부장께서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주영철 소장님께서 우리 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언급해 주시죠. 아무래도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를 미국이 추진하는 FTA 그 시범 케이스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만큼 빨리
개정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것도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인 여름철까지 마무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번 협상을 해가지고 내년 1월에 재협상 교섭을 마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멕시코의 그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문제, 또 원산지 규제, 그리고 배송과 관련된 규제 부분으로 인해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보다는 협상 쟁점이 간단하고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대미 무역 흑자도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한 무역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역 그 불균형 해소 대책을 내놓는다든지 선제적으로 새로운 협상 카드를 내놨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협상이 빨리 체결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라든지 테슬라와 같은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한 우리 시장 개방과 같은 쪽으로 유도를 했을 경우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피해야 될 FTA 협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미 FTA로 인해서 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거의 미국의 수출은 늘지를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를 확보해주는 우리의 선제적인 대응 카드라든지 미국의 실질적인 수출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조치들이 취해졌을 경우에는 빨리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협상 폐기라는 벼랑끝 전술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주시장에서는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안 좋은 시점은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중간 선거 이후, 그러니까 내년 그 말이나 2019년도 초에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에는 의회가 레임덕 의회에 빠지기 때문에 의원들이 소신껏 투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상과 관련된 비준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통상 압력과 관련해서 세이프 가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동차라든지 철강, 태양광, 가전, 화학제품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신속하게 추진되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도 사업 계획을 짜는데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있는 나라가 더한다고 10만 개 일자리가 없어졌다니까 좀 저도 좀 놀랐긴 했는데요. 자, 최근 세계 증시를 보면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92년 이후에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버블 붕괴 후에 다시 신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주요 이유는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오늘 니케이 평균 주가는 23,000엔선 돌파를 앞두고 조금 숨고르게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와서 빠르게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가장 빠른 상승을 보이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수급 환경이 무엇보다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이 질적, 양적 그 금융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매년 6조엔 규모의 일본 은행의 ETF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또한 일본 증시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말을 앞두고 외국 투자가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일본 증시의 한 30%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점도 연말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률이 19배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배로 상당히 좀 싸다는 점. 그리고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함에 따라서 지정학적 위험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엔화 약세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 중에 70%가 기업이익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은 4% 연율 기준으로 달성을 했는데요.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는데 주시장만은 아직까지도 예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이 많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23,000엔선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작은 악재에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만 숨고르기를 충분히 거친 뒤에는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국인들의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일본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업종과 어떤 지역별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최근 그 일본 증시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은 전체 시가총액 한 30% 정도 갖고 있지만 전체 그 위탁 부분의 매매 거래 대금의 한 70%는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주가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국인이 주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 중에 90%가 미국계 자금들인데요. 미국계 자금들이 주로 사는 종목을 보면 소니라든지 도쿄 일렉트론, 교세라, 히다치 건설기계, 파나소닉, 그리고 자사주 매수와 같은 주주가치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다이와 같은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 증시는 미국 증시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분석이 필요 없는 시장이고요. 또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정부의 거버넌스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일본 증시에서는 일본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매매 회전율이 빨라지면서 유동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와 거의 비슷한 쪽의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일본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도 같은 그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 증시와 한국 증시의 동조화, 또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다는 어떤 그 매력들, 이런 부분들이 일본 증시 상승을 이끄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가를 한번 보죠. 원유 가격이 50달러에서 배럴당 57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일부 예측 기관에서는 올해 6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제 유가 상승가 계속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그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 뭐 47달러에서 52달러 선에서 움직였는데요. 갑자기 사우디에서 그 귀족 간의 정치적 그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수급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다가 다시 꼬이고 있는 게 국제 유가의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그 크루드족이 그 이란과의 그 긴장이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하루 60만 배럴 정도의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와 이란의 핵 폐기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란 내 권력 투쟁도 이런 수급 부분에서 조그만 틈을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2018년까지는 원유 수급 그 공급 초과 현상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미국의 수일가스가 허리케인 이후에 생산이 좀 주춤했다는 점에서는 지금 현재 오름세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연말까지는 국제 유가는 50달러에서 60달러 선에 좀 불안한 급등락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뭐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주간 그 미국의 석유 재고 동향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원유와 관련된 그 정유 회사들 그리고 석유화학 그리고 조선이나 해양 같은 업종들도 유가 흐름에 많은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투자하실 때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기구 IAEA는 세계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가면서부터 올해 2분기부터 세계 석유 수급상황이 균형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내년에도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일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그 WTI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IE 같은 경우에는 50달러대에서 2018년도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펙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석유라든지 원유 제품과 관련된 재고가 약 한 30억 배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과거 5년 평균치보다 2억 배럴 정도가 더 많은 수치인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이 재고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오펙 감산 대상에서 빠졌던 리비아라든지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을 늘리고 있고요. 또 비오펙 회원국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러시아, 멕시코, 미국 쪽에서도 앞으로 증산 압박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일 오일과 관련해서 유정을 개발했지만 생산하지 않는 미생산 유정이 있는데요. 무려 7,059기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유가
유가가 55달러 이상 올라간다면 현재 이 유정과 관련해서 채산 단가가 30달러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일 오일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생산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세일 오일과 관련된 수입 물동량도 늘어나게 되고요. 또 세일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기에 필요한 우리나라 파이프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관심 있게 보시할 대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석유 수급과 유가 전망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IEA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유가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인도, 아시아 쪽에서 석유 수요가 앞으로 2020년까지 1억 3천만 배럴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IEA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된 유정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유정 수요들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 쪽에서도 세일 오일과 관련된 수요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유가 상승과 관련된 태양광, 재생에너지들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한 이런 측면은 2022년까지는 WTI 가격으로 배럴당 63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세대 전기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든지 또 기술 진보에 따른 생산 단가 하락, 그리고 또한 중동과 같은 산유국들의 석유 의존도들이 앞으로 좀 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주시장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유가 상승과 관련된 수혜주를 또 국내적으로 한번 좀 업종을 한번 보게 된다면 건설업종과 정유업종, 또 화학업종, 기타 조선업종이 국내에는 수혜주로 좀 볼 것으로 좀 판단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조용찬 소장님께서 저한테 준 숙제였고요. 이 부분 시청자들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수혜 전략 미중 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